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국가직 9급 시험 준비하느라 그리고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고생한 결과가 시험의 결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요. 자, 혹시 이번 시험에서 자기가 놓은 것도 아니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동안 내가 한 게 맞나?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시험에서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덜 나왔는지 그걸 분석해야 되겠죠? 시험 합격 과정은 시험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비해 본인의 부족한 점을 평소에도 계속 찾지만 이런 실전으로도 가장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서 분석해서 채우면 합격하는 겁니다. 아직 부족한 것일 뿐이지 계속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분들은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반복해서 채워서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멘탈 흔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어떡하지? 계속 이대로 해도 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도 될지 말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해설 강의를 단순히 정답 몇 번이고요, 근거 이겁니다, 간단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존 기출문제랑 비교해주면서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죠.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 해설 강의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 제가 강의를 무조건 제일 잘해, 제가 완벽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행정학 실력 분석, 문제점 분석, 그리고 앞으로 뭘 보완해야 되는지 방향성 잡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해설 강의 잘 곱씹어가지고 다음에는 이번 기분 느끼면 안 되겠죠? 다음에는 점수 팍 올려가지고 합격해야 되겠죠? 자, 이 시험에 대해서 두 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무난히 90점이 나올 수 있고 100점도 가능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문제점을 찾아서 채워야 된다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당연히 무난히 90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해설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그걸 이제 다 곱씹어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두 마디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자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기출에서 안 나온 것 같아, 점수도 낮아, 이런 분들이 이 해설 강의 몇 번이고 보면서 계속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시험 점수가 바뀝니다. 자, 한번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멘탈 흔들릴 시간 따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합격하는 거 아니죠. 부족한 건 당연한 거예요. 부족한 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분석해서 문제점 찾아서 채우면 합격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제 해설 강의 매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용어 설명 좀 할게요. 제가 기출문제라고 적어 놓은 거, 해설지도 마찬가지고 PPT도 마찬가지고 기출문제라고 적어 놓은 것은 여태까지의 수만 가지 기출문제 말고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제가 엄선해 놓은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중에서 그대로 출제된 거, 그것만으로 풀 수 있는 거, 그걸 제가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문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용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만으로는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 근데 그 중에서 100점 방지용은 거의 누구나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오답률 70%, 오답률 70% 맞은 사람도 거의 찍어서 맞는 수준에 일부러 너무 많은 분들이 100점 맞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일부러 주는, 요렇게 제가 구분하는데 이 두 개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눈에 딱 보이죠? 중요한 거 눈에 딱 보이죠? 9급 평균적으로 무려 17문제 이상 85점 이상이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만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 시험은 제가 무난한 9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많이 나왔겠죠. 역시 17문제, 평균처럼 17문제. 선생님, 그래도 85점인데요. 왜 무난한 90점이에요? 이번에 생소한 문제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세 문제가 두 문제는 그냥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췄어요. 기출문제집에 없었을 뿐이지 행정학 공부 안 한 사람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냥 두 문제는 틀린 사람이 거의 없어.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봐도 틀린 사람이 없어.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오답률 가장 높은 거 5가지 베스트 5를 봤는데요. 거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번호 써보면은 2번, 17번, 20번인데, 나형 기준. 이 두 가지는 그냥 누구나 맞추는 거고요. 틀린 분들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모든 강의 시간에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온다. 공공봉사 동기 이론, 개념 문제만 기출문제집에 하나 있죠. 여기 개념 문제만 기출문제집에 하나 있는데, 개념 물어보는 것만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걸 넘어서 이렇게도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이론 강의, 기출 강의, 모든 모의고사 강의 다 알려줬던 거. 그렇기 때문에 20번은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었죠. 근데 20번 같은 경우에는 한 반절 정도는 오답률이 한 반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춤 반절분들은 너무 쉽게 맞췄죠.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계속 찍어주기도 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찍어줬을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 행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용을 전혀 몰라도 찍더라도 찍는 요령이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률 한 베스트 5위 정도는 하더라고. 와, 그럴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뭐 5위 정도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맞춘 분들은 굉장히 쉽게 맞췄다. 자, 그래서 100점도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일단 두 문제 맞고 들어가니까 95점이네. 여기서 오히려 생소한 문제보다 어려운 게 있었어요. 자,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풀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겉모습이 바뀌고 약간 응용력이 필요한 난이도 상 문제들이 두세 개 있었습니다.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 정도 틀릴 수 있어. 하지만 요거 맞추면 90점이에요. 2개 정도 틀릴 수 있어. 이거 김덕관 선생님 맨날 말했던 거 맞추면 90점이에요. 그래서 무난한 90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3개 틀리고 이건 다 맞았어. 근데 3개 몰랐어. 난이도상 3개를 몰랐어. 근데 찍어서 하나 맞았어. 그래도 90점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든 이유는 어떻게든 무난한 90점이 나오는 그런 조합이었다. 자,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자, 이게 90점 이상이 일단은 수험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득점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합격 가능한 분들 사이에서는 90점, 딱 90점도 아쉬워. 근데 물론 잘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득점 기준은 90점 이상. 근데 아마 90, 95, 100이 엄청 많을 것이다.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합격 가능한 분들끼리 행정학에서는 변별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학 과목의 특성이 뭐냐면 평균적인 점수의 수험생들, 평균이 대다수겠죠? 대다수의 수험생들과 이렇게 눈이 한번 트인 분들, 90점 이상 맞으신 분들, 이 사이의 변별력은 아주 좋은 과목이죠. 아주 좋은 과목. 왜? 행정학 내용은 엄청 어렵거든. 근데 객관식 행정학이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지에 맞춰서 공부한 분들은 쉽게 90점 이상.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내는지에 맞춰서 공부를 한 분들은 진짜 단기간에도 90점이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분들, 그냥 행정학 자체, 어려운 거, 행정학 자체 씨름하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 다 이해될 때까지,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행정학을 공부한 분들은 공부를 오래 했어도 평균, 이렇게 확 갈렸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합격 가능한 분들한테는 뭐 너무너무 쉬운 시험이었다. 그런데 평균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00점 방정이 없었기 때문에 100점도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거 다 맞출 수 있었고요. 분발대상 같은 경우에도 폭이 굉장히 적죠. 무려 미만 아닙니다. 이하입니다. 이하. 아니 무슨 90, 95, 100 엄청 많고요. 이제 합격생 가능한 분들 중에 엄청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80, 85, 80, 85. 아니죠. 이제 85. 요 분들만, 그래, 무난했다. 무난했다. 근데 이제 80점 이하부터는 분발해야죠. 일단 뭐 2개 맞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2개 맞고, 얘 틀렸다고 쳐! 여기서 3개 틀리면 80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3개 틀리면은, 이건 뭐, 대비 가능한 기출문제 공부조차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모든 기출문제, 몇만 기출문제다? 아니죠.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조차도 대비가 제대로 안 된, 여기서 한 14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세 문제 정도는 어렵지만. 됐죠? 자, 이걸 못 믿겠죠? 못 믿겠죠? 고득점 하신 분들은 해설 강의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왜 90점 이상이 무난한 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보고 있을 테니까 대부분 못 믿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랑 다 비교를 해주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공부 기간이 짧아. 회독수가 부족해. 그래서 기출문제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하지만 다 있죠. 다 있죠. 자, 일일이 비교를 해줄 겁니다. 자, 출제 영역 분포는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고요. 평소보다 조직이론이 조금 더 많이 나온 정도. 근데 조직이론 많이 나오는 건 타격이 없죠. 조직이론은 쉬우니까. 정책이론이나 재무이론이 많이 나오면 타격이 크죠. 근데 어쨌든 조합도 쉬운 조합이었고.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워낙 정형화된 문제이고 워낙 많이 나왔고 기출문제집에도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틀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1번 문제니까 여러분들 공부 방향을 잡기 위해 자, 문제는 너무 쉬워. 이거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시장 실패인데 X비율성은 정부 실패죠. 이건 뭐 해설할 것도 없고 뭐 외부 효과, 시장의 독점, 뭐 자연 독점 이런 거 공공재, 시장 실패고 자, 해설할 거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기존 기출문제다. 비교해 보면서 이 문제, 기존 기출문제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7문제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지만 공부 방향을 잡기 위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직접 확인하자. 기출에 관한 행정항 21년도 대비 기준 178번 문제고요. 자, 정부 실패 요인, 여기는 아까는 시장 실패 요인이고 여기는 정부 실패 요인이니까 이번에는 X비율성이 옳은 거. 그 다음에 공공재,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똑같죠? 틀린 거.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로만 바뀌었고 아이고 여기에 기출문제 2번 문제 1번이 있네. 2번 문제 1번 있죠? 그 다음에 뭐 정부 실패 요인 말고 시장 실패 요인으로서 X비율성 땡 이런 문제도 많고요. 기출문제집에도 있고요.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긴 하지만 자, 보너스로 노란색 4.5% 설정 내부성,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 분배적 불평등이죠? 정부 실패. 불공평한 소득 분배. 소득의 불평등은 시장 실패, 시장의 본질적인 한계. 뭐 이런 문제 무지막지하게 나온다. 자, 그리고 뭐 너무 쉬운 문제긴 하지만 이 기출에 관한 행정학 보면서 가끔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있어. 저 9급만 보는데 이거 봐야 되나요? 저 9급만 보는데 이거 봐야 되나요? 이거 10년 전 문제들도 봐야 되나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예요?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제가 엄선해놓은 문제. 여러분들이 경찰 간부 7급 문제 안 찾아봐도 돼요.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찾아봐도 돼요.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넣어놓은 것만 보면 돼요. 이건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참고용이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건 출처 연도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뭐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중요도. 이 문제의 중요도 A 달려있죠. 강약 조절은 오로지 중요도로만 하는 겁니다. 제가 각종 시험을 다 분석해서 공무원 시험에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중요도 나눠놨으니까요. 오직 중요도만 보고 강약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9급, 7급에서 본질적인 난이도 차이, 본질적인 출제 포인트상 차이는 없죠.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상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7급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어렵죠? 문제 겉모습이 더 복잡하고 생소한 지문들을 좀 더 많이 섞고 난이도가 어렵죠? 그래서 7급 준비하신 분들은 이게 중요도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적혀 있거든요. 난이도 상까지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 9급 준비하신 분들은 난이도 상은 덜 봐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9급이든 7급이든 강약 조절하는 핵심 기준이다. 이 강약 조절 무조건이거든요. 근데 난이도는 저희가 9급이냐 7급이냐에 따라서 좀 보완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난이도 상 문제도 겉모습이 어려운 것뿐이지 출제 포인트는 9급에도 나와요. 9급에도 나와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나중에 보라는 것이지 여력이 되면 9급도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는 건 좋지만 됐죠? 자,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 어떻게 활용할지 공부 방향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 모의고사 이거 나왔어요. 자랑 안 하거든요. 왜냐면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 그럼 그거는 제 모의고사에 있는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죠. 저도 뭐 기출문제 따라 낸 거니까 그러면 자랑할 필요 없어. 뭐 적중했다 생생 낼 것도 없어. 근데 제가 유일하게 쌍둥이 모의고사만 해설 강의에서 띄워줍니다. 왜냐면 쌍둥이 모의고사 방식 아시죠?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냥 기출문제예요. 왜? 쌍둥이 모의고사는 국가직 9급 대비 쌍둥이 모의고사다. 그러면 8개년도 국가직 9급 기출문제 160문제를 각각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13년도 1번 문제의 변형 문제가 바로 옆에, 2번 문제의 변형 문제 바로 옆에. 그래서 원래 기출문제랑 변형한 모의고사랑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같은 출제 포인트도 겉모습을 바꿔서 연습해보고 응용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더 중요한 출제 포인트도 모의고사에 가미되어 있으니까 예상 문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가직 9급을 대비한 거잖아요. 쌍둥이 모의고사 국가직 9급 버전은 국가직 9급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모의고사도 기출문제 변형이에요. 그 비교하면서 보는. 그래서 제가 띄워드리는 겁니다. 쌍둥이 모의고사 적중 있어요. 이거 사세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라서 띄우는 겁니다. 기출문제라서. 자, 보시면 원래 2016년도 국가직 9급 14번 문제에서 문제는 똑같고요. 1번에 시장 실패 요인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정부 실패 요인으로 쭉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 요인, 여기 X 비율성 있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고 쌍둥이 모의고사는 왼쪽 편에 기출문제에 똑같이 1번 선지에 시장 실패 요인이 있다. 자, 2번, 1번 본 것처럼 시장 실패 요인, 정부 실패 요인 두 가지를 구분한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나오잖아요. 물론 쉽지만 다 맞췄겠지만 무지막지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교하면서 봐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띄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방직 9급 8개년도 문제, 변형 문제 이렇게 지방직 9급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시면 조직 목표의 기능, 이게 첫 번째 생소한 문제인데 이거 뭐 틀리는 분들 없죠? 여러분들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조직에 속해보지 않은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조직 목표의 기능, 뭐 1, 2, 3번은 행정학 공부 안 했어도 당연히 맞는 거. 1번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당연하고 조직의 구조화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목표니까. 3번 미래의 바람직한 삭제를 밝혀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겠죠. 목표니까. 좀 2배속으로 듣고 계셨던 분들은 방금 4배속이 됐죠. 아무튼 안 중요하다는 소리죠. 뭐 누구나 아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찍을 거 4번밖에 없고요. 틀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거 오답률 엄청 낮아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조직이 목표를 실현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조직으로 맨 처음부터 조직은 목표를 실현하려고 만드는 것이다. 이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뭐 그런 거 안 배웠어도 정당성의 근거 이런 표현이 어려워도 1, 2, 3번 절대로 답으로 찍을 수가 없죠. 자, 이거는 뭐 별 교훈도 없고 넘어가고요. 네, 3번 가보시면 결정과 기획과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여기까지만 봐도 답 나오죠? 자, 우리 요게 힌트라고 그랬잖아요. 자, 왜 이것만 읽고 답이 나오냐? 이 자체가 힌트니까 데프트 조직이 아닌 것도 좀 섞여 있지만 여기서 핵심 기능을 조직의 중심이 수행한다. 이걸로 네트워크 조직 고르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 물론 이제 절대적인 난이도는 제가 중으로 해놓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 힌트가 많진 않거든. 그런데 이 자체가 힌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이도 합니다. 엄청 쉬운 문제. 어쨌든 이 조직 유형에서 핵심 기능을 조직의 중심에 놓는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중심 조직이 핵심 기능을 한다. 그리고 부수적인 기능을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과 함께 외부 기관들을 활용해서 한다. 협력관계, 네트워크로 묶어서 일을 수행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기출에 관한 행정학 731번 문제. 조직의 기능을 핵심 역량 중심으로 합리화한다. 본래 조직의 기능을 핵심 역량, 핵심 기능으로 한정하고요. 다른 기능은 외부 기관과 계약 관계에 의해서, 협력 관계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표현만 아주 살짝 다르고 맨날 나오던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각종 행정학 문제들을 제가 분석해서 가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좋고 시험에 비슷한 형태로 나오기 좋은 문제를 엄선해서 기출에 관한 행정에 넣는 거예요. 방금 문제도 여러분들 생소한, 좀 오래됐거나 생소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출제 유형, 표현까지도 뭐 거의 똑같죠. 그래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제가 엄선해서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오직 기출에 관한 행정 문제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이것도 뭐 미친 듯이 나오는 중, 뭐, 미쳤나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 내부 통제, 구분. 이건 변별력도 없어. 너무 쉬워. 행정부 내부에 있는 참여자에 의한 통제냐, 행정부 외부에 있는 참여자에 의한 통제냐. 자, 여기서 이런 거 다 볼 필요 있나? 어떤 제도인지 일일이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 시험장에서 시간 낭비고, 지금 공부할 때도 어떤 제도인지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내부, 기획재정부 내부, 국무총리 내부, 중앙행정기관장 내부, 국회, 입법부 외부, 국민 외부,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죠 외부, 국민이죠 뭐, 언론 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미친듯이 나오는 문제죠. 기출학을 행정하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문제, 다다음 문제 계속 다 이거고요. 너무 똑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합쳐놨어요. 제가 합쳐놓는 것들은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거의. 점점점 더 있어. 두 개인가 더 있어. 또 그 다음 문제, 다다음 문제 계속 이거예요. 계속. 외부, 내부 구분하는 거.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 관련 트린 선지도 많이 달려있고. 자, 어쨌든, 입법부, 국회. 시민, 국민이죠. 또 환경운동연합, 시민이겠죠? 그 다음에 매스컴이 언론이잖아. 똑같네. 똑같아. 이것만으로도 골라낼 수 있겠고, 물론 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보여주려고 띄워놓은 것이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없어도 다 푸는 문제. 자, 보너스로 사법부 외부 통제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부처 겹치네요. 청와대 겹치네요. 아니, 청와대 안 겹치지. 청와대 안 겹치고, 감사원 안 겹치고, 앞에 문제랑 내부 통제 보너스로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요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했더라고요. 요게 한 오답률 2등 정도 했던 문제 같아요. 2등인가 4등인가? 4등이었던 것 같아요. 4등. 어쨌든 베이스 5에 들어가는.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일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여전히 기출문제. 자, 1번 모르면 시험장 못 가죠? 우리 엄청나게 대비했던 거,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뭐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우리 연습했던 거. 법률의 위임이 있어요. 요런 표현 나오면, 법률의 위임 나오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자, 물어보는 패턴 두 가지가 있죠? 조세 법률주의, 아니면 이거 주민에게 불이익한 권리 제한, 뭐 의무부가 벌칙 같은 거, 불이익한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한다. 있으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2번. 질문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아니라 3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여기 몰랐다 하더라도 2번, 4번을 절대 답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반절은 맞췄어요. 이번에 행정학 오답률 베스트 5도 정답률 거의 다 반절은 맞췄어요. 반절 안 되는 게 조금밖에 없어요. 또 거의 다 맞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맞췄겠습니까? 3번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어쨌든 요거 모르면 안 되고, 4번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조합도 발행할 수 있죠. 이건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이고 맨날 배우는 거고. 2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지방공기업을 행정학 시험에서 자세히 내진 않아요. 기출문제집에도 두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다 중요도 C예요. 두 문제나 넣기도 싫었는데 문제 유형이 전혀 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문제 넣었지만 다 C입니다. 중요도 C. 근데 어쨌든 지방공기업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도 C지만 지방공기업,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공기업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이든 지방이든 주민, 국민의 복지 증진, 뭐 사업의 효율적 수행,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찍어서 정답 고르는 것은 매우 쉬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 얘가 기출문제 있어요. 있고, 자, 어렵고, 저도 막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 1000만원 외우라고도 안 했어요. 1000만원 외우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 기출문제집 해독수 충분하신 분들은, 요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요거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 문제예요. 보시면 2번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 없이, 여기는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땡이죠. 이거는 방금 전 문제에서 1번과 같은 출제 포인트. 근데 이거랑 3번이랑 같이 놓여 있는데 여기는 주민에게 불이익한 것을 법률에 위임 없으면 제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조례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과태료 이런 것도 주민에게 불이익한 거잖아요. 근데 정할 수 있대. 여기 법률의 위임 이런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할 수 있대. 그러니까 선생님 두 개 충돌하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기 법률의 위임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 날개에 이런 팁을 넣어놓죠. 기출문제집에 난해한 문제들은 다 팁이 적혀 있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은 알죠? 난해한 문제는 제가 다 팁을 적어놨어요. 이 팁을 보시면은 선지 3은 지방자치법이 주민에게 불이익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규정 자체예요. 자, 3번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임하는 규정이에요. 위임하는 규정. 그래서 이 위임을 받아서 조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임 규정이니까. 이거랑 물어보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거는 위임 없이 할 수 없다. 얘는 이게 위임 규정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1천만 원 있잖아요. 지엽적이에요. 저도 이제 뭐 1천만 원까지 외우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기출문제 해독수가 충분한 분들은 딱 이상하거든요. 딱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본인도 궁금했고 질문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다 달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3번을 푼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속어에서 풀었어도 충분해요. 근데 보자마자 푼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차이는 기출문제의 회독수 차이겠죠? 다른 차이 아닙니다. 기출문제 회독수 차이. 자, 6번. 근무 성적 평정 과정의 오류로 완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죠. 요게 또 베스트 5에 이게 2등이었던 것 같다. 이게 2등이고 방금 전이 4등. 이제 기억났어. 근데 이거는 오류에 대한 완화 방법이 초점이고요. 자, 완화 방법이 초점이다 보니까 여기 오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출제 포인트가 없었어요. 완화 방법만 잘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류의 내용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오류부터 알아보고 갑시다. 일관적 오류는 규칙적 오류죠? 분포상 오류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생략된 것은 항상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높은 사람은 항상 낮은 점수를 주겠고 항상 낮은 사람은 항상 높은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규칙적으로 쏠리는 거. 이게 규칙적 오류, 일관적 오류. 자, 일관적 오류, 규칙적 오류 등 뭐 분포상 오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뭐죠? 강제배분법으로 완화한다. 그죠? 뭐, 모르면 시험장 못 가죠? 워낙 많이 나오는 거, 기출문제로 또 볼 겁니다. 2번.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근접효과, 평정 시점에 가까운 사건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이 말이랑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표현이 좀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말이죠?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근접효과는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완화하죠. 자, 이렇게 방지 방법, 완화 방법이 초점입니다. 근접효과는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완화한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랑 또 비교를 해볼 것이고. 네, 3번. 관대화 경향. 이거는 분포상 오류 중에 좋은 점수에 쏠리는 거.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자, 맨날 시험제 뭐가 나옵니까? 관대화 경향은 인간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인간관계, 비공식 집단적 유대, 뭐 바꿨어도 상관없죠? 이거 맥락이 뭐죠? 상관이 부하를 평정할 때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비공식 집단적 유대를 고려하여 점수를 후하게 준다. 부하가 나 미워할 수도 있으니까 나 미워하는 거 싫어. 그래서 점수를 후하게 준다. 그게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됐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후하게 주는 거야? 왜? 평정 결과가 공개되니까 내가 상관인데 내가 평정한 게 그 부하에게 공개되니까 김덕관이라는 상관놈이 나를 이렇게 점수 나쁘게 줬어. 이런 게 공개되니까 관대화 경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난이도 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압박감만 좀 덜 느끼고 10초만 여유가 있었다면 난이도 최하예요. 최하.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수험생들 기준으로 제가 난이도를 정해요. 제가 수험생들에게 빙의해서 정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보세요. 평정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잖아요.
공개가 안 되면 뭐하러 인간관계를 고려합니까? 내가 몇 점 줬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공개되기 때문에 관대경이 나타나는 것이지 공개가 완화 방법이 아니죠. 비공개가 완화 방법이겠지. 비공개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아쉬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틀려? 이거 틀렸어도 괜찮아요. 난이도 높아요. 난이도 상이에요. 시험장에서 안 보였을 수 있어요. 생각 안 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을 해설 강의로 들으면서 채우고 내가 이걸 봤을 때 시험장에서 당황했었던 것 같아. 다음에는 당황하지 않으면 이런 거 바로 보일 텐데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았으면 이거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다. 이걸 배우는 것이다. 됐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제 1원칙이죠. 그 다음에 4번 연쇄효과는, 이건 연쇄효과가 뭔지 알면 풀죠.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모든 오류가 도표식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연쇄효과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만 알면 뒷부분은 당연하죠. 피평가자별 평정이 아닌 평정 요소 별로 따로따로 평가하면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정 요소가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냥 근무 태도 이런 평정 요소별로 김덕관 누구 각각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평정 요소별로 김덕관 누구 이렇게 각각 평가하고, 그러면 서로 연결이 덜 될 거 아니에요. 피평가자별로 한다는 것은 김덕관에서 여러 평정 요소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정 요소가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연쇄 효과다. 이것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거. 이건 쉬운 거. 자, 이 중에서 1, 2번은 모르면 시험장 못 갑니다. 기출문제집에 너무 똑같은 게 많아. 또 매번 많이 나왔어. 뭐 4번은, 3, 4번은 완전 똑같은 건 없어. 하지만 힌트는 다 있어. 힌트는 다 있어.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문제와 기출문제 둘 중에 뭘 달아야 될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봐야 돼. 그래 이제 공부방이 바뀌는 거죠. 이걸 느껴보지 못하면은 계속 공부방에 못 바꿉니다.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고민하면서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해. 자, 기출에 관한 행정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방법은 강제 배분법이다. 강제 배분법 고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분포상오류를 막을 수 있다. 분포상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강제 배분법의 효과가 되겠죠.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강제 배분법은 성적 분포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는 20%, B는 20%, C는 3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릴 수가 없죠. 너무너무 우리 자세하게 배웠던 거.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19년도 문제인데 19년도 서울시 구급 문제인데 이 문제, 그 다음에 재작년 9까지 구급 문제 또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이 두 문제가 훨씬 간단하고 쉽게 나왔어요. 이 문제가 더 연습하기 좋고 더 자세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로 합친 것일 뿐이지 그냥 재작년도 9까지 구급 문제 분포상오류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무엇인가? 4개 중에서 고르시오. 강제배분법.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가 재작년도 9까지 구급에도 있었고요. 그 말은 재작년도 9까지 구급 8개년도 안에 있잖아요. 당연히 쌍둥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19년도 9까지 구급 문제가 방금 전에 강제배분법 무엇을 방지하는 방법 강제배분법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은 제가 오른쪽에 모의고사는 근접 효과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중요사건기록법은 옳은 것이다. 근접 효과 시정 방지로서 옳은 것이다. 중요사건기록법 넣어놨고요. 두 개 같이 보라고 넣어놨는데 같이 나왔네. 그렇죠? 자, 쌍둥이 모의고사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왜 보여주는지 알겠죠?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근접효과 오류 시정은 모의고사에만 있었나요? 아니죠. 기출문제집에 다 있죠. 자, 기출문제집 가보시면 1089번에는 그 박스가 89번, 90번 똑같습니다. 사례가 똑같아요. 1089번에는 임용된 이유 매일 일찍 출근하며 성실히 했어. 근데 근무 성적 평정 하루 전날 지각을 해서
평정 요소 중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게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가 89번. 근접효과 고르는 문제였고요. 90번은 이런 오류의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중요사건 기록법 사용. 옳은 거. 틀린 건 이제 따로 있었고, 옳은 거. 이렇게 89, 90번 제가 연속으로 놨죠? 그래서 요거는 근접효과다. 방지하는 방법, 중요사건 기록법이랑 또 두 개 정도 더 있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기출문제가 나오니까 저도 모의고사로 그냥 기출문제 이런 거 나오니까 당연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죠? 근접효과. 뭐 중요사건 기록법이 왜 방지할 수 있는지는 알죠? 중요사건 기록법은 과거 사건부터 다 기록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사건이 많이 반영되는 근접효과 오류를 방지하기 좋죠. 과거 사건도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3, 4번. 물론 지금은 이제 어이가 없죠. 너무 쉬워서. 자, 3번부터 볼까요? 3번과 관련된 거. 자, 집중화가 아니라 관대화 경향. 땡 이렇게 된 문제였고요. 상관이 부하의 인간관계 고려하여. 비공식적 집단 유대를 고려하여. 실제보다 후한 평정을 하는 거. 자, 그리고 인간관계,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후하게 주는 이유는 뭐다? 평정 결과가 공개되니까. 힌트는 다 있죠? 자, 이것만으로, 여기에 방금 뭐 평정 결과가 공개되니까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기출문제집 난해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국가직 9급 해설지에도 난해한 문제는 다 팁을 달아놨거든요. 자, 이번 국가직 9급 해설 강의에서도 제가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만 혼자 다시 볼 때 강의 내용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좀 난해한 게 있으면 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팁은 이 기출문제 팁이 아니라 해설지에 있는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제 팁이에요. 이번 문제 팁. 자, 평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당연히 평정자가 피평정자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평정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평정자가 피평정자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어이가 없죠. 이렇게 느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뭐 기출문제, 또 해설지에 기출문제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해설지에. 이거 혹시 다 필기하고 있는 분들 없죠? 이거 막 필기하고 있는 분들 없죠? 해설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지랑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팁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방향 제대로 잡힐 겁니다. 자, 5번, 6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김에 여러분들 공부 방향을 잡는데 아주 효과적인 설명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이거 넘겼구나. 자, 연쇄효과 개념. 하나의 평정 요소가 성격이 다른 평정 요소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평정 요소 별로 평가해야 방지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힌트는 다 있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웬만한 공부, 여러분들의 문제점 도출하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방향성이 제대로 잡혔을 겁니다. 이제 7번 문제부터는 좀 속도를 높여보죠.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너무 쉬워. 조직 내 인간은 사회적 욕구의 동기가 유발된다. 자, 잘 보세요. 원래 기출문제집 38번에 있었던 문제. 과학적 관리론, 조직 내 인간을 경제적 유인의 동기가 유발되는 존재로 본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연출을 잘못해서 다시 NG. 조직 내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존재. 이걸 그대로 바꿔가지고 사회적 욕구로 땡. 자, 경제적 유인은 돈이죠, 돈.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 심리적인 욕구, 존중받는 욕구,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사회적 욕구에 동기 유발되는 건 인간관계론이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네, 4번, 2, 4번만 중요합니다. 1, 3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맨날 태과시 메인호로 외웠던 거. 태과시 메이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은 호손 실험. 태과시 메이노,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를 통해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1, 3번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일단 금전적 유인에 의해 동기 유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니네가 열심히 해서 생산성 높이면은 돈 많이 줄게, 성과가 많이 줄게, 이런 관리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노동자, 사용자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생산성만 올라가면은 조직도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사용자도 돈 많이 벌고, 구성원들도 성과급을 받으니까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3번 보시면 노동자 말고 관리자가 업무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유일 최선의 방법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해야 되니까.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공식화시키고 구성원들은 기계 부품처럼 딱 맡은 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많이 만들고 잘하면은 성과가 받는 것 뿐이죠. 이런 관리 방식이 과학적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에 대해서 합리적 인간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관, 금전적인을 좋아하는 인간관으로 경제적인 이게 동기유발되는 인간관으로 가정을 하죠. 기출문제 이런 것도 있네요. 유일 최선의 방법, 원 베스트 웨이를 발견하려고 한다. 8번 가보시면 지겹게 나오는 신공관리와 유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미쳤죠. 기출문제집에도 여러 문제가 있죠. 자, 일단 신공공관리론이든 뉴거버넌스론이든 이거 누가 저보고 선생님 뉴거버넌스 이거 선생님 발음하실 때 자꾸 유거버넌스로 들려요. 저는 유거버넌스가 뉴거버넌스라고 발음한 건 줄 알았는데 몰랐습니다. 그 지적 감사해요. 자, 아무튼 뉴 거버넌스가 상주하는 정부 역할, 신공관리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잡기, 스티어링.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 중에서 결정하는 역할만 해라. 방향 잡기, 집행은 더 효율적인 부분에 맡겨라. 신공관리론은 시장에 맡기고, 뉴 거버넌스로는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자,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뉴 거버넌스, 신뢰, 협력 이런 건 뉴 거버넌스, 시장. 신공공관리론. 이건 미친 듯이 나오죠. 아주 정형화된 패턴. 자, 이 문제 일단 4번 보시면 신공공관리론이든 유거버넌스론이든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다.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다. 이걸로 이제 바로 풀 수 있어서 문제이고, 다른 선지와 관련된 것도 보시면은 자,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우리 시험에서.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뭔지 막 파고들고 집착하는 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죠? 신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 시장 만세, 유거버넌스론이 공동체주의, 시민사회에 함께하자, 협력하자. 요것만 하면 되죠. 매칭만. 그리고 이 문제 앞뒤로 앞에 있는 원래 문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굳이 띄우진 않겠지만 어차피 이거면 문제 푸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패턴. 자, 9번 가봅시다. 로이의 정책 유형. 좀 길고 어렵게 출제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다 열심히 대비했던 거. 그리고 이제 5개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있으면 넘기고 풀어도 상관없죠? 예를 들어, 사례 저 아직 못 외웠어요. 헷갈려요. 근데 기억, 디귿, 미음이 이건 헷갈릴 수 없죠. 완전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고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어쨌든 같이 가봅시다. 기업,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죠. 자유 제한 의무 부과 이런 게 규제고, 공익을 위해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을 먼저 볼게요.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서 중요하죠. 개념 이해 쉽고 계급 대립적이다. 부자 계급, 빈자 계급이 대립한다. 부자들은 내 돈 왜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지 마. 그다음에 빈자들은 당장 지원을 못 받으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 빨리 달라고 하겠죠. 난리를 치겠죠. 계급 대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재분배 정책의 시그니처. 자, 그리고 이제 니은 가보시면 재분배 정책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로 부를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의 예시는 고소득층에게 많이 걷거나 저소득층에게 많이 주는 거. 이게 니은에서 사회보장정책. 이건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장정책으로서 저소득층 지원정책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같이 있는 것은 다 이어지는 거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으로서 의료보장.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을까봐. 그렇죠? 여기 이제 재분배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가보시면 재분배 정책 또 있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기출문제집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떤 정책에 해당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 정책의 사례에서 누진세 다음으로 많이 나오죠. 누진세랑 임대주택 건설. 기출문제집에 여러 번 나오죠. 영세민 이런 표현도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보시면 분배 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약자가 아니에요. 꼭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특정 집단, 개인이든
기업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뭐 어떤 한 지역이든 특정 집단에 뭐 단위는 특정이라고 해서 뭐 작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집단에 편익을 배분해 주는 거. 자,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죠. 요거 혹시 선생님 농민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약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재분배 정책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농민은 약자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영세민 사회적 약자죠. 농민이 사회적 약자예요? 농부들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민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피해 봤다고 해서 갑자기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농민 집단에게 편익을 배분해 주는 거니까 분배 정책입니다. 분배 정책. 물론 요거 시험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고민했다? 시간 낭비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제가 설명해 줄 뿐이고 몰라도 풀 수 있었죠.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거 분배 정책이고, 리을 와보시면 연구개발 특구지원. 어떤 연구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거 아니죠? 재분배 정책. 뭐 대덕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연구개발비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냥 특정 집단에 편익을 준 것이다. 뭐 대덕이든 덕간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미음,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미음은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네. 구성정책에 대해서 예시부터 설명까지 다 들어가 있죠? 가끔 이해용 해설이 빠져있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 중에. 틀린 지문은 100% 들어가 있고, 참고로 제 기출문제집 해설은 암기용 해설, 이해용 해설 다 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암기용 해설에 여기가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얘는 어떤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출제 포인트, 어디가 틀렸는지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다 적혀 있죠. 틀린 선지는 암기용 해설 다 들어가 있고, 이해용 해설도 다 들어가 있고, 옳은 선지 중에서는 가끔 이해용 해설 없는 경우가 있어. 이 자체로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앉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 이 자체예요. 그냥 공부할 것은 구성정책에 대해 다 있어요. 자, 쉽니다. 혹시 제 기출문제집이나 모의고사, 해설집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모든 문제집에는 다 암기용, 이해용 해설 나뉘어져 있고, 암기용 해설의 출제 포인트와 어디가 틀렸는지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옳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위원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출문제집이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재분배 정책의 사회보장지출 나오죠. 재분배 정책입니다. 누진세를 통한, 누진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성격이 다른 거. 그래서 분배였어요. 연구개발비 지원은 분배 정책이다. 그래서 틀린 선을 찾는데 사회보장, 연구개발비 지원 이걸로 두 개 바로 찾았죠. 참고로 틀린 선지, 얘는 재분배 정책, 얘만 재분배 정책이라서 임대주택 건설 이것도 문제 있었네요. 틀린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성격이 다른 거니까 제가 그 해설지에 넣을 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달아놨어요. 해설지에 얘는 재분배 정책, 얘는 분배 정책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자, 다음 10번 와보시면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자, 뭐 미친 듯이 나오는 거죠?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 설치를 할 수 없다.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이게 국회 정부 버전으로도 나오고 예결위 상임위 버전으로도 나오고, 근데 뭘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 국회 정부로 나오던 예결위 상임위로 나오던 그냥 전부 다 증액이거나 새 비목 설치 시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죠.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 2번.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 과정에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할 때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기관 5개 외우고 있죠.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자, 감사원 들어가죠. 자, 기출문제집에 이거 확인해 보세요. 5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자, 암기용에서 가보시면 이게 모든의 취소선이 그어져 있죠? 자, 일단 이 제도 뭡니까?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불성립했네. 이러면 우리나라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그런데 준예산은 모든 경우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출 가능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준예산은 지출 가능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이 틀린 거예요. 혹시 뭐가 틀린 거지? 암경에서 보시면 모든에 그어져 있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왜 틀렸는지 지출 가능 항목이 정해져 있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핵심 출제 포인트. 그렇죠? 자, 1번, 2번도 기출문제 미친 듯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보는데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된 3번과 관련된 거를 좀 확인해 볼게요. 4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까지 다 못 외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규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규정 다 외우려고 하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반복하지 못하겠죠. 그럼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모든 규정을 나 하나도 안 빼놓고 완벽하게 외워야 돼. 이거 나왔으니까 나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이런 거 나왔잖아. 아니 3번에서 땡하면 끝인데 뭔 상관이에요. 이런 거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중요한 것을 반복하지 못해 점수가 떨어진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가 혹시 안 외운 거 나올까 봐 다 외우려고 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법. 뭔지 아시겠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합격생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합격했지. 합격생들은 다 알아, 합격생들은. 네, 방황하는 수험생만 모릅니다. 뭐 잘 알고 실천하는 수험생들도 많지만 그분들은 금방 합격하겠지만 왜 불안해서 더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할까? 이해할 수가 없어. 불안감 이겨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안하지 않아? 다 찾아보다가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못 보는 거. 이게 훨씬 불안한 거 아니에요? 불안하면 포인트가 이상해. 이게 훨씬 불안한 건데?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불안하면 포인트가 이상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자, 괜히 이제 여러분들 공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좀 길게 설명했고 흥분해 버렸는데 다시 출제 포인트로 돌아와서 1번 기출 문제에서 준예산은 지출 항목이 한정적이다. 모든 거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뒤에 나오죠. 바로 자 1270번 뒤에 이것도 나오죠. 그 한정적인 게 뭐냐 이것까지 외워야 되잖아요. 경, 계, 법 세 가지 외워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다 공부했죠.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경, 각종 운영 경비, 기관 시설 운영 경비, 공무원 보수 대표적이고 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법, 법령상 지출, 뭐 법으로 정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경계법 세 가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문제는 얘를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건 보너스. 자,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거예요. 회계연도가 시작돼 버린 거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은 국회 예산심의 마치는 기간이죠. 30일 전을 못 지켰을 때 준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 시작됐을 때 준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헷갈리지 마시고 보너스. 그 다음에 11번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부패방지법이죠. 너무 많이 나오고 기출문제도 있는 거.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이 있는데 너무 기니까 부패방지법이라고 할게요.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부패방지법.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공직윤리와 관련된 제도들이 의무 이런 것들이 어떤 법률에 있느냐 이거 무지막지하게 나온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죠. 부패방지법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서 2순위다. 2순위. 1순위는 공직자윤리법 제일 많이 나오고 부패방지법 2순위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에도 보시면 1192번에 공직자윤리법 공직 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자, 부패행위 신고, 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 부패행위 신고, 부패방지법이다. 이런 문제가 있죠. 선생님
공직 내부 비리 발견 시 신고, 이거 내부 고발자 보호 쪽 아닌가요? 부패행위 신고, 이거 좀 표현도 다르고요. 좀 그래.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부패행위 신고 제도예요. 아무튼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물어봤는데 공직자윤리법인데요. 물론 상관없이 틀렸죠. 이건 부패방지법이니까 이것만으로는 제가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관련 틀린 선지 1092번 아니죠, 이제 1192번 그냥 92번이라고 할게요. 92번 이 문제 아래에 관련 틀린 선지가 있죠? 관련 틀린 선지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취소선이 싹 그어져 있죠? 뭐 똑같네. 이번 문제랑 얘는 똑같네. 국가공무원법 부패행위 신고 의무, 국가공무원법 부패행위 신고 의무 땡. 똑같네. 그래서 제가 문제 선정은 계속 말하지만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형태, 그리고 그 형태조차도 반복될 수 있는 형태, 이런 문제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엄선해서 넣는 거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거나 문제 겉모습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라고 넣어놓은 게 관련 틀린 선지죠. 관련 틀린 선지 보시면 앞에 여기 번호가 달려 있어요. 그게 원래 문제의 1번의 관련 틀린 선지이다. 1번의 관련 틀린 선지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얘가 땡, 얘가 땡. 그러니까 둘 다 부패방지법이니까 공직자윤리법이든 국가공무원법이든 다 땡이죠. 이렇게 관련 틀린 선지로 겉모습이 다른 것도 연습하면서 응용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죠. 그거 뭐 여기서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걸릴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가끔 선생님 관련 틀린 선지 해설 좀 달아주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여기가 틀렸다 이렇게만 그어 놓거든요. 해설 좀 달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의 해설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자, 관련 틀린 선지, 그러니까 1번의 관련 틀린 선지 해설은 1번 선지 자체와 그 1번의 암기용 해설, 이해용 해설. 얘 해설은 1번 선지 자체, 암기용 해설, 이해용 해설 다 있는 겁니다, 해설이. 그러니까 관련 틀린 선지 기능이 뭐예요? 자, 이 문제를 통째로 넣기에는 다른 문제랑 중복이 너무 심해. 그리고 다른 선지들이 중요하지가 않아. 얘는 중요한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통째로 넣기에는 좀 너무 문제수만 늘어나. 통째로 넣지 않으면서, 문제수 늘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걸 통째로 넣었다는 것도 해설도 막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가장 간략하고 효율적으로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게, 변형된 형태를 연습할 수 있게, 이게 관련 틀린 선지 기능이죠.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문제수 마구마구 늘어나고 해설 마구마구 늘어나고 엄청 두꺼워지지 않더라도 얇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그 두껍고 문제 많은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중요한 걸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관련 틀린 선지의 기능. 그죠? 자, 물론 뭐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강의와 교재의 수험 적합성은 그냥 제 입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뭐 제 강의 교재를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컴팩트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멍이 많다, 빠진 게 많다라고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 얇은데 더 안 빠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러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 빠지고 방해되는 건 일부러 빼고, 그리고 더 얇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들어가 있어. 그냥 제 강의와 교재의 수험 적합성, 그러니까 합격하는데 최적화된 특징은 그냥 제 입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완벽한 건 아니죠. 당연히 부족한 게 많지만 이 점만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잘 활용해 주세요. 제가 영혼을 갈아 넣은 이 강의와 교재들 잘 활용해 주세요.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난이도 상이긴 해. 여태까지 안 나왔던 겉모습이긴 해. 하지만, 자,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죠.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무이론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예상 과정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과장 섞으면은 한 강의에서 한 10번씩 해요. 한 강의에서 10번씩. 이거 구분을 안 하면 아예 이 우리나라 예상 과정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재무이론 처음부터, 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뭐 준예산 할 때도 이거 필요하죠? 추가 경정 예산 이해할 때도 이거 필요하죠?
그냥 챕터 4 우리나라 예산과정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각각 출제 포인트 엄청 많죠? 각각 구분해서 배우죠? 뭐 10번 이상이지. 10번 이상 계속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예산과정 특히 어떤 단계인지 모르고 공부하면 꼬여버린다. 그래서 미친 듯이 기초를 잡았던 거 이거 못 풀면 큰일 납니다.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2021년도에는 잘 보세요. 여기가 회계연도 집행하는 연도라면은 그 전년도에 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21년도에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한 편성,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겠죠? 됐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다음 연도 22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맞죠? 전년도에 다음 연도 거 예산 편성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21년도에는 22년에 편성 심의가 이루어지죠. 선생님 이거 편성 어떻게 이걸 모르면 시험장 못 가지. 이건 무지막지하게 연습한 건데 예산 요구서 예산 편성할 때 5월 31일까지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거는 우리 미친듯이 공부했고 당연히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모르면 큰일 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자마자 어떤 단계인지 모르면 이건 시험장 못 가는 거예요. 이 문제 유형을 처음 봐서 어렵거나 틀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연도는 내가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서 꼬였을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떤 단계인지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돼. 시험장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기본 시정연설 예산심의 시정연설 예산심의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예산 배정 어느 단계? 집행 예산 배정 집행 단계. 그러면 21년도에는 21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겠죠. 21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겠죠. 결산 검사 보고서 무슨 단계? 결산이라고 적혀 있네. 결산은 다음 연도 거라는 거잖아요. 다음 연도 거. 21년도에는 전년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어. 자, 결산은 전년도에 집행된 걸 하는 거잖아요. 자, 결산은 전년도에 집행된 걸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회계년도에 다음 연도에 한다. 그 말은 결산은 전년도 걸 하는 거죠. 20년도 전년도 거에 대해서 21년도에 결산하고 있겠죠? 오케이. 자, 이거 뭐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렵지만 틀릴 수가 없는 문제. 제대로 공부했다면 자, 감사원은 결산 확인이 끝난 그 보고서 부연 설명,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보고서죠. 요거는 회계년도 기준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결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가 2021년이면은 20년도에 집행된 거에 대해서 결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뭐 결산 과정에서 다음 연도 이렇게 다 표현이 나오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이 가능한 사유. 아까 준예산 지출 가능 항목 경계법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 전중법이 있죠. 요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되죠. 둘 다 나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사유가 나왔네요. 이거는 전중법 1번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남북관계 변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이 규정돼 있어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3번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전중법. 법률이 정하는 경우. 자, 준예산은 경계법, 추가 경정예산 편성 사유는 전중법, 법자는 겹쳐. 법으로 정하면 다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헷갈리지 않도록 외워주시고 4번은 몰라도 돼요. 예비비 이런 거 없어요. 전중법이 없어서 그냥 땡입니다. 4번은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지워서 푸는 문제. 자, 이런 문제. 주문제집에 아주 그냥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까지 다 해주는, 개념 설명까지 다 해주는 거창한 문제가 하나 있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걸 좀 쪼개놨죠? 남북관계 변화랑 이렇게 두 개로 쪼갰나? 뭐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놨고, 4번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3개 지워가지고 1번 푸는 거. 아이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내년 기출문제집 개정할 때 아무래도 이 문제가 연습하기가 좋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개념 설명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도 있고. 요 문제가 방금 이 문제 똑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연습하기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이건 법도 빠져 있고, 그죠?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문제를 살리고 대신에 너무 똑같으니까 개정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문제집을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하고 개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얘보다 연습하기 더 좋으면 아예 문제를 교체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게 남는 겁니다.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결과물입니다. 자,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16년도 국가직 9급에게 나왔었거든요. 16년도 국가직 9급에 착각했다. 그 준예산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준예산과 함께 추가 경정예산도 연습을 해놔라. 헷갈리지 말아라. 그래서 원래 16년도 국가직 9급 11번 문제는 준예산을 고르시오. 문제 형태는 똑같은데 준예산을 고르는 문제였고 제가 문제 여기를 바꿔가지고 추가 경정예산을 고르시오. 이런 걸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추가 경정예산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중법도 외우자 라고 쌍둥이 모의고사로 넣어놨습니다. 다시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뭐 이런 거 자세히 안 냅니다.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 사유 이거 다 연습을 시켰죠. 기출문제집이랑 쌍둥이 모의고사 다 여러 번 연습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재는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문제집이에요.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니까 한 번 더 연습하는 것 뿐이고요. 왜냐면 이번 국가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무조건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기출에 강한 행정학 먼저 제대로 하고 여력이 되면 쌍둥이 모의고사도 하면 더 좋다예요. 더 좋다. 항상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많다라고 해서 한 번에 못 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쌍둥이 모의고사 이렇게 띄워준다라고 해서 뭐 기출에 관한 행정학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무작정 교재부터 질러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력에 맞게끔 뭘 해야 되는지를 이 강의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 찾아서 보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공부 방향 틀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14번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좀 힘들긴 하죠?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해설 강의를 무료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로 제발 좀 제대로 된 행정학 시험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어차피 해설 강의는 모든 교수님들이 무료로 하니까 저도 이제 무료인 김에 그 공부 방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 요거를 제가 최대한 다 쥐어짜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해설 강의는 좀 긴 편이에요. 뭐 문제에서 말해줄 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은 넘어요. 여러분 좀 힘들긴 하죠. 잠깐 뭐 쉬었다 가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뭐 그 인터넷으로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멈춰가지고 이렇게 멈추고 쉬었다가 또 하시면 됩니다. 저를 이제 얼음 해놓고 좀 쉬었으면은 땡 해주세요. 됐죠? 좀 쉬고 왔죠? 그럼 다시 집중해 봅시다. 자,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집중하라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말라고. 자, 계속 건져봅시다.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분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된다. 뭐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 2번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난 경우 시장에서 공급은 되는데 문제가 있어.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 독점 정당화되죠? 그리고 이거는 원래 민간 기업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대신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독점이 되면 문제가 많으니까 정부가 대신한다, 간섭한다. 요 1, 2, 3번에 대한 것도 기출문제집에 있어. 1, 2, 3번 지워서 4번 푸셔도 되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표현은 없어요. 똑같은 표현은 없는데 제가 매번 피 터져라 강조하는 우리 정부 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주식회사형 공기업 3개 구분할 때 맨날 출제는 출제 포인트.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1, 2, 3번 지워서 풀 수 있고
또 4번 모르면 절대 안 되고. 자,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적용되는 건 정부 부처요. 정부 부처, 정부 기업형. 정부 부처형, 정부 기업형. 그렇죠? 공사형과 주식회사형은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게 적용되지 않죠. 자, 정부 부처형만 예외적으로 정부기관 형태예요. 일반적인 공기업은 공사형, 주식회사형. 자, 공사형, 주식회사형. 이게 헷갈리는 분들 없죠? 자, 공사형, 주식회사형은 법인 형태로서 이게 일반적인 공기업이고요. 예외적인 형태가 정부기관 형태인 정부부처형, 정부기업형. 그리고 정부기관 형태일 때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적용이 되고요. 얘는 법인이에요, 법인.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법인 형태예요. 따로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공사형과 주식회사형은 여기가 둘 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해준 출제 포인트니까 틀린 분들 없을 것으로 믿고요. 자, 다음 중 공기업의 설치 운영의 근거. 뭐 짧게 적혀 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될 때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거. 사회주의적 경제 원리. 뭐 이 다음 문제는 그 시장 실패 사례로서 뭐 독점,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 개발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정부 부처형 공기업. 이게 공기업 중에 예외적인 형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와. 원칙적인 형태에 비해서 조금 이상한 특징이 많이 나오죠. 이건 공기업이지만 정부기관 형태. 그래서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행정기관의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이런 일반적인 행정기관,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법률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기업 예산법은 적용 대상은 한정적이지만 이것도 법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거죠. 일반적인 행정기관 중에서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5개 최고의 양달. 하지만 어쨌든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인사, 조직, 재무 등등등 규칙들이 다 적용이 된다. 매번 나오는 출제 포인트. 제가 강조한 출제 포인트. 됐고, 그 다음에 15번. 이건 뭐 너무 쉽게 풀었죠. 이건 뭐 8개년도 국가직 구급 내에 2문제나 있어. 이 문제와 관련된 게 뭐 바로, 아니, 정답 형태까지 똑같은 것도 한 문제 있고요. 다른 선지와 관련된 것들 2문제나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출제됐던 1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공정 아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공정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기출문제집에 849번에 2014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 아담스의 형평이론, 공정이론이죠? 형평이론, 공정이론 똑같은 거.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증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틀린 부분 패턴도 똑같아. 틀린 부분 패턴도 똑같아. 공정, 땡. 국가직. 그죠? 자, 뭐 틀린 분들 거의 없죠? 자, 나머지 마저 보시면 2번.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는 매슬로우와 달리 본능이 아니라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본다. 매슬로우와 비교되는 포인트. 3번.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은 노기성 이렇게 외웠죠?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가? 뭐 결과나 성과나 마찬가지죠? 노기성,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가?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뭐 더럽게 어렵게 표현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결과,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또 보는 김에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는가? 수단성이죠.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는가? 성수보, 수단성. 보상이 내 선호를 만족하는가? 보유선, 유인가, 유의미성, 매력성 이렇게 표현하죠. 노기성수, 보유선. 우리 연락에 외웠던 거. 4번 가보시면 엘더퍼의 ER지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엘더퍼의 ER지론이 좌절태, 매슬로우는 만족치네. 요거 잘 나오죠? 가보시면 예전 국가직 구급 문제. 이거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자, 디귿은 봤고요. 기억에 엘더퍼의 ER지론 좌절태. 그 다음에 리을의 브룸의 기대론에서 기대감에 대한 설명이 있죠? 물론 여기는 좀 생략이 돼 있어. 노력이 결과 발생으로 이어지는가? 기대감. 여기에는 뭐 결과에 따른 보상, 성수보, 수단성.
그다음에 보상의 매력성, 보상에 대해 선으로 만족하는가, 보유선, 유인가, 매력성. 자, 그다음에 8개년도 이내 국가직국 문제니까 당연히 쌍둥이 모의고사에 있었겠죠? 같은 문제를 변형한 겁니다. 자, 엘더퍼의 ERG 이론에는 메슬로우를 넣어서 틀린 선지를 만들고 메슬로우랑 엘더퍼 비교해서 틀린 선지 만드는 거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생한사존자로 바꾸고요. 땡.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만족 진행 다 땡. 다 메슬로우. 그 다음에 아담스는 제가 옳게 고쳐놨어.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동기가 유발됩니다. 근데 이론 이름이 형평이론이다. 형평이론이다. 틀린 부분은 고쳐놓고 이론 제목을 바꿨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학자 이름, 이론 이름 매칭 나오죠? 나오죠? 학자 이름 알아야 됩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그 다음에 부름하면 기대이론. 여기 내용은 똑같고요. 부름하면 기대이론. 이렇게 출제 포인트만 조금 바꿔놨어요. 또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년도 국가직국에 똑같은 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원래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에 넣진 않았지만 너무 다른 문제랑 비슷해서 19년도 쌍둥이 모의사 변형 문제 보시면 엘더퍼는 인간은 상위 욕구를 먼저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로 퇴행한다. 엘더퍼죠. 좌절 퇴행은 상위 욕구에서 하위 욕구는 엘더퍼죠. 한 번 더 확인. 4번 부름의 기대이론은 기대치가 노력이 성과, 결과로 연결되는가, 보상이 아니라 성과, 결과로 연결되는가.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가 연습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5문제밖에 안 남았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정책평가 관련해서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한 요인. 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는 거 아시죠? 1번.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에 도구 요인, 측정 도구 요인 1번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름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그냥 제목만 안 주고 도구 요인 이렇게 안 주고 여기 뭐 표본의 대표성 부정 안 주고 호손 효과, 조작에 대한 반응 효과 안 주고 이거 크리밍 효과 안 주고 풀어놨어요. 난이도를 높이기에 좀 풀어놨지만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내적인지 외적인지 구분하는 게 나오고 그거는 뭐 제목만 가지고도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내적끼리 외적끼리도 개념 구분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이거잖아. 근데 둘 다 많이 나오니까 합쳐도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죠. 자, 2번. 물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지니까 외적 타당성 저인 중에서 뒷부분은 다 뺐습니다. 자, 뒷부분은 다 똑같죠?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한데 그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할 경우 일반화가 잘 안 된다. 3번.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인 그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면 일반화가 잘 안 된다. 호손 효과, 조작에 대한 반응 효과. 4번.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치했어. 크리밍 효과죠. 일부러 효과가 클 것 같은 사람만 쏙 크림 골라먹듯이 쏙 뽑아온 거. 크리밍 효과. 이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면 잘 안 된다. 이건 진짜 너무 쉬워지니까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문제가. 어쨌든 2, 3, 4번 앞부분만 봐도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인 거 알아야 되겠고. 자, 보시면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측정 도구 요인이다. 그리고 측정 도구 요인에 대한 설명도 다 있죠. 도구 요인.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측정 수단을 달리하거나 측정 수단이 달라지는 경우 양 집단 달라지거나 정책 실시 전후 달라지거나 이렇게 측정 수단, 도구의 변화가 있는 경우.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측정 도구 요인, 도구 요인.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호손 효과, 땡이야, 외적이야. 표본 추출의 대표성 문제, 땡이야, 외적이야.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또 있고요.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크리밍 효과.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은 그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그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적용이 잘 안 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크리밍 효과. 크리밍 효과도 외적 타당성 문제이며 개념도 다 있고요. 그래서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5개 개념을 제가 다 챙길 수 있게끔 문제를 다 조합해 놓죠. 내적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중요하니까 기출문제집에 꼼꼼하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소한 문제, 1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거의 다 맞췄어요. 이거 안 외웠어도 맞추죠? 왜냐면 1, 2, 3번에서 고를 게 없어. 자, 가봅시다. 2번.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니다.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주민 소환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시험장 못 가죠. 요거는 주민 소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비례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주민 소환제도 직접 참여잖아요. 직접 민주주의. 심리적 통제 효과? 그러니까 주민 소환에서 자를지 말지 투표해서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너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주민 소환한다. 심리적인 압박도 가능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틀렸다고 봅니까? 그래서 4번은 몰라. 1, 2, 3번은 도저히 답으로 찍을 수가 없어. 4번은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안 해온 게 나오면 못 찍겠다. 여러분들, 4개 중에서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고르면 돼요. 1, 2, 3번. 이거는 어떻게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자, 보시면 이 주민 소환에 대해서 청구 요건 있잖아요. 이 청구 요건은 제가 기본서에 안 넣었어요. 왜?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고요. 너무 지엽적이야. 주민 소환 청구 요건 제가 안 넣었습니다. 일부러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 김덕건 선생님 기본서에 구멍 있다. 자, 구멍 찾았다. 구멍 있으니까 큰일 났다. 불안하다. 자, 이번 시험에서 90점 넘은 분들만 좀 불안한데? 이런 걸 느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런 거 외울 시간에 뭐 해야 된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공부해야 된다. 아니, 점수가 한참 부족한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까지 다 공부하려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까지 다 공부할 거예요? 점수가 아직 한참 모자란데? 이런 분들이 있어. 아직 내가 많이 모자라니까 다 공부해야지. 그럼 계속 똑같아요, 점수. 많이 부족하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해야지. 이런 분들이 점수가 팍 올라가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라고 빼는 거예요. 이건 합격생들은 다 한다니까. 합격생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거예요. 물론 최근 시험에 이게 지엽적인 게 나아졌어. 물론 상관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나아졌어. 여러분들 불안감을 느껴. 저도 뭐 기본서 개정할 때 이거 조그만하게 넣긴 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강조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한 줄 넣는 정도. 그렇긴 하겠지.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일부러 뺀 거예요. 일부러. 그죠? 빨리 합격하라고. 제가 오늘 이 말만 거의 한 3번째 드리고 있죠. 자, 어쨌든 정답을 알아봅시다. 주민소환, 광역자치단체장 100분의 10. 그다음에 기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100분의 15. 지방의 의원, 여기는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의 의원은 20. 그래서 10, 15, 20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이 군수는 군의 장이니까. 자, 그래서 17번. 실제로도 정답률이 매우 높아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없어요. 정답률 매우 높은 문제예요. 그쵸? 그 다음에 18번. 신공공 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해야 된다.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고요. 정부는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좀 아껴둘게요. 3번. 자, 신공 서비스론 다 신공공 관리론과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다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틀린 선지로 신공공 관리론 내용이 나옵니다. 1번도 신공공 관리론은 고객, 신공공 서비스론은 시민. 그 다음에 3번도 신공공 관리론은 책임성 확보 방법이 성과로 책임지는 거. 근데 신공공 서비스론은 그 성과로 책임지는 이런 책임성은 너무 단순해. 공공 부분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 이런 것들 외울 필요는 없겠고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 그 다음에 신공관리론 생산성만 강조하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공 서비스론에 따르면 아니죠.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에요. 주인으로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신공관리론은 분권화시키죠. 분권화된 조직, 신공서비스로는 자 시민이 주인이에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리더십을 공유합니다.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은 직접 참여하여 리더십을 공유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공익이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다. 개인적 이익의 총합, 사익의 총합. 신공공관리론의 공익. 땡. 땡. 이거 뭐 기출문제 똑같은 게 있죠. 가봅시다.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대화,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 이게 신공공 서비스론의 공익.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 신공공 관리론의 공익. 땡!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 자,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이나 개인 이익의 집합체나 개인 이익의 총합이나 이런 것들은 섞었을 수 있겠고. 됐죠? 자, 이 문제 관련 틀린 선지니까 앞에 지문에도 요거 옳은 선지로 이거 있고요. 틀린 선지로 연습하라고 제가 관련 틀린 선지 넣어놨고, 아니나 다를까 넣길 잘했지? 이렇게 자, 공간 아주 조금 차지하면서 큰 노력이 필요 없으면서 딱 똑같은 거 나오는 것들을 이제 관련 틀린 선지로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반복해야지. 이런 건 나오니까 저도 넣는 것이고,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이고, 강조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그거 막 찾아다니느라 더 중요한 거 반복 못하면 점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 27번 이 전 문제도 꼭 이것 때문에 불안해진 분들은 뭐가 더 불안한 것이다? 더 중요한 걸 반복하지 못하는 게 그게 훨씬 불안한 것이다. 불안함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합니다. 자,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합격생들은 다 아는 것인데 본인만 모르고 계속 공부하세요. 네, 19번. 이 문제는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 문제가 1등이었던 것 같다. 오답률 1등. 제일 어려웠던 거. 근데 이 문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디귿을 못 골라냈더라고요. 디귿은 너무 쉬운 건데. 순 현재 가치는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다. 이걸 의외로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시험이고 거의 마지막 문제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쉬워. 그래서 이제 대충 읽고 바로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할인율이 높을 때는, 자, 이건 기출문제집에 있죠. 장기 투자에 불리해요. 장기 투자에 불리하니까 뭐 단기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죠? 자,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하는 정도. 근데 할인율을 이제 기울기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은 가치인데, 같은 액수인데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일수록 크게 할인하죠. 크게 깎이죠. 할인율이 똑같더라도. 가까운 미래는 조금만 깎이고. 그래서 당연히 단기 투자 사업 유리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나와. 할인율이 높으면 장기 투자에 불리하다 맞다. 유리하다 땡이다. 이 정도로. 뭐 같이 보고 가죠. 어려우니까. 보시면 높은 시간적 할인율은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땡. 유리하다 땡. 단기 투자가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표현은 괜찮은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니은. 이걸 오해하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그러니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 왜 포함을 안 합니까 도대체? 자, 이거 질문 엄청 많이 합니다. 자, 이거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엄청 강조해 주죠. 비용 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화해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건 화폐 가치화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걸 포함해서 분석하니까 이런 건 분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겠지. 이걸 포함하지 않는데 그런 비판을 왜 받습니까? 제가 모든 강의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 줬으니까. 자, 잘했죠 이거? 자, 기출문제집에도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 이런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거, 무형의 비용 편익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 효과 분석을 사용한다. 혹은 평가가 힘든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게 한계로 지적을 받는 거죠. 평가를 하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해설지 팁에도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리을 마지막 내부 수익률. 자, 요거 질문 요것도 여기서 지금 기억, 니은, 리을은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 것이고 순 현재 가치는 주로 여길 내죠. 0보다 클 경우, 1보다 클 경우 땡. 이런 식으로 되고 0은 맞고. 근데 너무 쉬운 게 나와가지고 너무 쉬운 걸 더 기본적인 걸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좀 아쉽고. 근데 1, 기억 말고 니은, 리을에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옳은 선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옳다. 이것만 대비해서 갔으면 또 옳다 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기출문제의 옳은 선지를 왜 옳은지 왜 고민하는 거예요? 기출문제의 옳은 선지는 옳은 거예요. 왜? 옳은 선지니까요. 옳은 선지는 옳은 것이다. 옳은 선지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출문제에서 옳은 선지는 그냥 옳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의 옳은 선지가 왜 옳은지 고민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옳은 거니까. 내부 수익률 모를 때,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모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러 번 나오죠. 이유는 제가 강의에서는 다 설명해 주죠. 설명해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보시면은 직접 봐야죠.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부 수익률 기준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과 전혀 상관없이 구할 수 있잖아요. 내부 수익률의 정의가 뭐예요? 순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 때 할인율. 이거는 현재 할인율을 말하는 게 아니죠? 현재 할인율과 상관없이 순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 때 할인율을 딱 구해버리면 내부 수익률이 나오고요. 이거는 현재 할인율과 전혀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과 정확한 할인율을 모르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시장 이자율, 금리, 할인율하고 방향만 반대고 같은 개념이죠. 이자율, 금리, 은행 가서 금리 확인하고 비교하고 이자율보다 내부 수익률이 크면은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한 정확한 방법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일단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부 수익률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할인율을 몰라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대안이 있어? 내부 수익률 가장 높은 거 고른다. 이렇게 경제성이든 여러 대안 비교든지 간에 순 현재 가치법이랑 편익 비용 비율법은 편익의 현재 가치랑 그러니까 편익이랑 비용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할인율이 꼭 필요하잖아요. 모르면 못 구하잖아요. 내부 수익률은 상관없이 구해지죠. 할인율과 상관없이 구해지죠. 그래서 완벽하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맨날 옳은 선지로 나온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맨날 옳은 선지로 나온다.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자, 시험 공부를 하세요. 시험 공부를 하세요. 시험 공부. 그래야 시험에서 합격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부, 자기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하는 공부, 자기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공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하세요.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으면. 자, 마지막 20번. 자, 이거는 생소한 문제긴 한데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공공모사 동기는 개념 물어보는 문제만 한 번 나왔고, 그건 기출문제집에 있죠? 개념 물어보는 거. 근데 그 개념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기는 해. 하지만 이 틀린 선지 형태, 요게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를 한 것이고, 요거는 제가 모든 강의에서 앞으로 나올 예상 문제니까 챙겨주세요 라고 했던 거. 페리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죠? 자, 여기 뭐 차원이라고 해도 되고 동기라고 해도 되고, 제가 뭐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막 장난도 쳤잖아요.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 동기. 정서적이 뭐 감성적인 거, 정서적 동기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동기가 나오면 맞는 것이고, 군대 동기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예상 문제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농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찍어줬잖아요. 자, 그리고 뭐 제도 이런 거 좀 헷갈릴 수도 있어도 금전적을 왜 못 고르는 거예요? 왜? 공공봉사동기 개념을 우리 열심히 배웠잖아요. 개념은 강의 시간도 배우고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개념은 공공봉사동기 뭐예요? 이름도 공공봉사동기.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데 금전적 차원. 이거는 그냥 개념만으로 사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찍어줬잖아요. 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억 못했다 하더라도 공공봉사동기, 기출문제집에 있는 개념, 이걸로 금전적은 지우는 것이다. 얘는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자, 일단 공공 부분의 조직원은 민간 부분하고 다르다. 동기부조도 다르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과 달리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등 이타심과 관련된 동기들. 그래서 공직에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충원해야 돼요. 자, 지금 1, 2, 3번은 충돌한 내용이 없죠?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 혼자만 돈이래, 금전이래. 그러니까 힌트도 다 있어. 힌트도 있고, 우리 뭐 4개 중에서, 4개도 아니야, 심지어 3개 중에서 혼자 딴소리 하는 거 고르면 답이다.
이런 것도 다 배웠잖아요. OMR 카드에 그 1, 2, 3번 3개 색칠하면 틀리잖아요. 정답을 하나니까 4개 중에서 혹은 뭐 3개 중에서 따로 넣는 하나를 고르면 답이다. 4번 색칠하면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대비를 안 한 분도 있고 대비를 덜 했다 쳐. 그런데 요 부분을 못 골라낸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반절 정도가 틀렸어요. 그래서 베스트 5에 이게 들어가긴 하더라고. 근데 반절 정도가 틀렸는데 저랑 처음부터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은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죠? 이 내용, 예상 문제뿐만 아니라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좀 덜 준비한 게 나왔을 때 대처하는 요런까지 다 배웠으니까. 자, 가봅시다. 참고로 기출문제집에는 그 포인트 94번 마지막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로 공공봉사동기 개념 문제가 있습니다. 15년도 국가직 7급 문제, 기출문제집은 그거 확인해 보시고 906번 문제인가 그럴 겁니다. 905, 6, 7 중에 하나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틀린 선지는 기출문제에 있는 개념 문제랑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제 모의고사 다 연습을 시켰죠. 진도별 모의고사 13회 13번에는 공공봉사 동기는 공공조직의 조직원은 민간조직의 조직원과 달리 이타심에 의해 동기부여된다. 개념도 배우고요. 페리는 공공봉사 동기를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 이게 감정적인 거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연습을 시켰고요. 개념도 대비하라고 그러긴 했죠. 아직은 딱 동기, 이것만 바꿔서 낼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개념도 나올 겁니다. 이제 자, 개념 한번 물어봤죠? 요거 바꿔서 물어봤죠? 이제 각각 동기의 개념도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찍어줬습니다. 지금도. 자, 합리적 동기는 합리적 인간 간의 합리적이 아니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합리적 인간 간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합리적 동기 아니죠. 관료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게 내 행복이야. 이렇게 느낀다. 이런 의미의 합리적 동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걸 자기 행복으로 느낀다는 합리적 동기입니다. 이타심이에요, 이거. 이기적 동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규범적 동기. 관료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 정서적, 감정적인 것은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뭐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지. 이런 감정적인 차원. 됐죠? 이것도 이제 나올 겁니다. 세계 매칭 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아주 자세하게 개념을 가르쳐 드렸죠. 이번엔 동영 3회 20번 가보시면 공공봉사 동기로는 공공조직의 조직원과 민간조직의 조직원 동기의 내용에 차이가 난다. 그리고 공공봉사 동기가 뭐냐? 봉사식의 추천,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에 더 큰 가치 부여. 이런 사람이 금전적 차원, 돈.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연습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잡혔을 거예요. 이 무난한 90점이 안 된 분들은 나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것도 자기가 오랫동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90점이 안 된 분들은 이제 제대로 공부 방향 잡혔죠. 제대로 잡혔죠. 그걸 실천하면 다음 시험은 합격하는 거예요. 행정학 점수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려면 이게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 뼈저리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해설 강의를 찍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 17문제는 당연히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조차 많이 틀린 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기본서든 뭐든지 간에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조금씩 병행하는 건 좋아. 근데 여기서 많이 틀린 분들일수록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근데 좀 덜 틀릴수록 다른 것들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생소한 문제, 세 문제에서 요거는 뭐 이제 대비할 필요가 없고요. 20번 공공봉사 동기로 얘만 중요도 B.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순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정된 시간 동안에 불안한 마음을 다 보려고 하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기 실력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한 실력이면은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없으면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면 다른 수험생들 이거 저거 하네 나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은 또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 시험은 그러지 말고 꼭 합격합시다. 꼭 이런 문제점을 고쳐서 지금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합격합시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일 뿐이지 공부방향 제대로 잡았잖아요. 그걸 앞으로 보완하면은 합격합니다. 근데 지금 부족한 거 가지고 멘탈 흔들리고 공부 손 놔버리지 말고요. 걱정만 하지 말고요. 자, 이제 바로 실천하러 가는 겁니다. 다음 시험에는 좋은 소식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